자, 환영 반갑습니다. 2017년 1월 4일, 1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네, 벌써 수요일이에요. 일주일 금방 가죠. 자, 소리 체크하고요.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4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좀 특이하죠? 네, 잘 들리시면 숫자 4번. 소리 체크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4번 눌러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4번. 안 들리세요? 네. 오늘 아침 수요일 시황 진행 중인데 혹시나 안 들리시나요? 체크해봅니다. 들리면 숫자 4번. 잘 들리실 텐데 반응이 없으시네. 아침에 시황할 때 원래 이랬나요? 잘 들리시네요. 오케이,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고침하니까 나와요. 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2017년 기대만큼 어떻게 수익 좀 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VI방에서는 이번 주 괜찮았습니다. 어제도 수익이 한두 개 나왔고 그저까지 수익 나고 해서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수익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수요일 이슈 1월 4일 방송 진행합니다. 일단 미증시 먼저 가야겠죠. 미증시가 이제 계속 올라가요. 2017년 들어서서 분위기 계속 좋은데 다우 연봉입니다. 다우 지수가 상승 2만 포인트에 바짝 다가선다,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도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불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갑니다. 19,987.63포인트 최고가까지 갔었는데 아직은 도달 못했죠. 거의 근접해 줍니다. 이제 월간 기준 보시게 되면 지난달 연말과 올해 1월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 나타납니다. 주간 기준 보시면요, 지난주, 지지난주 올라갔던 고점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그래도 상승은 나오고 있는 형태. 일간 기준 보시게 되면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12월 달에요, 미증시 다우지수가 급등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기대감만큼 상승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 날 하루 동안 첫 거래일이죠. 첫 거래일에 119포인트 0.6%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나온 자리가 이평의 지지와 함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잘하면 2만 포인트 진짜 이번 주 중에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죠. 그렇죠?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나스닥 역시 신고가 연간 올라가고요. 월간 기준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가지고 나스닥은 5,500을 돌파했어요. 그렇죠? 5,500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 근데 돌파를 해주면서 이거 힘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게 왜 다우와 나스닥 중에서 신고가를 달성해주고 좀 더 잘 가는 흐름 보여줬던 것이 나스닥에도 나타나느냐, 윗꼬리 찍고 왔다 하지만 여러분, CES라고 아시죠? 1월 5일날부터 시작되는 CES 일정을 앞두고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CES의 주요 테마라고 할까요? 주요 이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AI, 인공지능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주봉 형태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고 이번 주 조용조용해요. 월봉인데 왜 이러지? 일봉상 그림 보신다라면 조금 빠졌다가 역시 이평의 지지를 받는 거지. 그림 일봉이나 다우 일봉이나 나스닥 일봉이나 비슷해요. 이평선 부근 정도에서 약간 깨거나 터치하거나 한 이후에 거기서 반등의 형태들, 되돌림의 모습들, 지지받고 튀는 형태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오류가 아닐 듯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수는 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우 나스닥 미증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뉴욕 마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 마감 경기지표 호조의 새해 첫날 일제히 상승, 다우 0.6% 올랐다라고 나오죠. 자, 뉴욕 증시가 경기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떤 지표 봐야죠. 하지만 달러 강세와 국제유가 급락 영향으로 상승폭은 크게 둔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 떨어졌어요. 근데 우상향 나온다고 되어 있던데 잠시 뒤에 기사 보겠지만
자, 3일 현지 시간 기준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9포인트 올랐습니다. 0.8%. 다우지수가 0.6%. 나스닥은 0.85% 상승했습니다. 0.6에서 0.8% 정도, 거의 뭐 1% 좀 못 미치는 정도인데 일단 힘은 좋았어요. 첫 거래일날. 자, 증시가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지표 호조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가파른 상승이었습니다. 초반에 S&P 500이 2260, 다우가 19,900포인트 선 돌파, 2만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 달러 강세 영향으로 유가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크게. S&P 500에서 통신업종 상승, 헬스케어 에너지업종 1.4, 1.5 올랐습니다. 자, 통신업종인데요. 통신업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CES에서 그동안 행사에 나타났던 것들 보게 되면요, 통신 부품주들이라거나 아니면 휴대폰 부품주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이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와 함께 인공지능이 많이 대세가 됐지만 그 전전에 같은 경우는 통신 부품주들의 행사장이었어요. CES가.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매년 이 연초에 이런 행사들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통신업종들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였죠. 거기에 상승이 있었고요. 헬스케어 에너지 업종도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업종도 올랐어요. 유틸리티 업종은 좀 빠졌다고 되어 있네요.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S&P 500에서. 자, 제조업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입니다. 일단 그 미증시의 상승 얘기했을 때요, 지표가 좋았다고 했죠. 제조업 지수가 2년 만에 최고를 보이고요. 건설 지수도 10년 내 최고입니다. 건설 지출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건설업 경기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조업도 좋고 건설업도 좋아요. 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구나. 그럼 오를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금융업도 같이 마찬가지 영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에 따르면요, 12월 중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4.7입니다. 직전월 53.2, 물론 시장 예상치 53.5를 돌파합니다. 엄청 올라간 거예요. 예상치가 53.5인데 54.7이니까 1.2 이상 올라간 겁니다. 비율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50일 기준으로 위로는 경기 확장, 아래는 경기 위축인데 4.7이면은 거의 뭐 10% 정도 높게 보는 겁니다. 선행지표 신규 주문지수도 53에서 60으로 급등했죠. 생산지수도 57에서 60.3으로 개선됐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고용지수도 상승합니다. 왜? 이게 건설 지출이 10년의 최고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건설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업종에 대한 아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의 그 건설업종은요, 장비를 빌린다라거나 재료 같은 거 많이 들어갔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업에 종사한다 그러면은 일당 뭐 몇만 원, 십몇만 원 이렇게 주면 잘 받는 거고, 몇만 원짜리 이렇게 일당씩 쓰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배관공이라거나 건설업자들이요, 연봉이 굉장히 세요. 우리나라에 비교가 안 됩니다. 몸으로 하고 본인의 기술을 쓰는 것들이, 그런 인력들이요, 굉장히 높은 인건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2015년 중반 이후 최고치라고 되어 있죠. 가격지수가 54.5에서 65.5로, 자, 트럼프가 정권을 잡을 이 시기에 굉장한 기대감이 터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지표도 호조 이어갑니다. 왜요? 얘기했죠? 고용지표 좋고, 제조업지도 좋고, 건설지수 좋고, 부동산도 좋겠죠. 왜? 돈 버니까, 급여 받으니까. 그동안 집을 월세로 겨우겨우 렌트에 살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집을 이제 사서 갖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돈이 좀 풀리니까 이번에 좀 할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표 호조를 이어갔다. 전반적인 지표가 좋았다라고 해서 미증시 상승을 합니다. 민간 건설 지출이 1% 늘었어요.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년 만에. 민간 공장, 병원, 도로 등 비주거용 건축물 건설 지수도 0.9% 증가했어요. 에게 1%, 0.9% 얼마 안 되냐? 시간의 단일가 매매.
금액의 시간의 비율이 단일가 매매 어마어마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 1%라고 해도요. 금액이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가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한 달에 집을 사가지고 대출한 것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이 이제 만약에 이자가 나간다. 라고 칩시다. 라고 치면은 1% 해봐야 얼마 안 되겠지 생각 들겠지만 그게 이제 미국 경제 규모를 봤을 때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1% 전후에 0.5%, 0.7%, 1%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좋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러 경기 지표 호조에 14년 만에 최고다. 달러가 엄청 비싸요. 1,200원 넘고 막 이게 나오던데 1,300원까지 가느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강달러 현상. 국제유가 달러 강세 2주 최저를 보인다. 자, 국제유가가요. 달러 강세 영향으로 2주 만에 최저치를 보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가 배럴당 1.39달러 빠지면서 52달러대. 장초반 산유국들 감산 조치 시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55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18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 강달러 영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1.41달러 급락했습니다. 55달러대. 근데 저는 50달러대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60달러 넘어가게 되면 셰일가스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셰일가스 생산과 함께 보급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갈수록요. 전기차라거나 2차전지라거나 축전지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또 태양광이랑 그렇죠? 50달러대 저는 그거 봐도 그렇게 아주 싼 것 같진 않은데 좀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죠. 올라갔던 폭이 있으니까 60달러 이상 올라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를 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이고 기름값 올라가기 힘들다 라는 얘기들이 나올 시기입니다. 연말 정도부터 이제 계속 올라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60 돌파하지 않고 50달러대에서 다시 살짝 조정받지 않겠나 싶었는데 뉴스를 가져올 건데 뉴스에 보면은 우상향이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국제금값 1160달러 돌파 3주 최고예요. 또 올랐어요. 팔았는데 금반지 한 10개 동안 팔았는데 근데 팔아도 크게 티가 안 나요. 큰 자금이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스당 10.3달러 상승하면서 0.9%입니다. 1160달러입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구리 가격은 중국의 경기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장초반 2.55달러까지 상승했지만 1.7센트 내려서 끝났다고 합니다. 자, 유럽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지표 호조의 1년 최고치, 영국 사상 최고.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유럽 증시가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유럽 증시 범유럽 지수 스톡스 600은 0.7% 상승. 2015년 12월 31일 이후로 가장 높고요. FTSE 지수는 0.49% 상승. 나흘 연속 상승입니다. 까크도 0.35. 닥스는 0.12% 하락했습니다. 독일만 빠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유틸리티도 S&P 500에서 유틸리티만 빠졌다고 했는데 유럽도 다스마한테 빠졌어요. 프랑스 소비자 물가는 0.8%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2014년 5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거래일에 여기죠. 유형 마감 봤을 때 경기지표 호조 때문에 세계천을 상승했는데 그 영향으로 유럽도 올라왔고요. 강달러고요. 그리고 금가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다. 최고가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유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최저라고 되어 있죠. 달러 강세 때문에. 이렇게 미증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마감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코스피로 갑니다. 코스피 올해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해서 이틀 동안에 일단 연봉 형태 양봉입니다. 양호. 올해 괜찮은데요. 그리고 월봉입니다. 양봉입니다. 양호. 주봉입니다. 이번 주에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근데 이 모습을요. 제가 2주 전에 이미 얘기했죠. 2주 전에 기억하시죠? 시황할 때.
2주 전에 시황할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코스피가 들어 올려서 2000 이상 올라왔는데 주간 기준, 주봉 기준 봤을 때 들어 올렸다가 그냥 무너지지 않고 급등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올 거다? 위아래 파동들이 나오면서 뭐 양음양 패턴 나올 거다. 지난주에 양봉 살짝 나왔다가 음봉 나왔지만 2주 전에 윗꼬리 그 갭을 띄운 다음에 윗꼬리만 나왔잖아. 갭하락 다음에 윗꼬리만 찍었잖아요. 그래서 2주를 합치게 되면 음봉 하나의 캔들, 이번 주에 양봉 하나의 캔들, 다음 주에 빠질지 올라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윗꼬리 좀 달릴 것 같고요. 자, 그런 흐름 봤을 때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익이 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익절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익절. 윗꼬리 달리거나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죠. 일반적으로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 이때가요. 한 주간의 방향성에 그 전환이 있는 시기입니다. 아시죠? 이번 주에 시작부터 양봉 올라왔으니까 약간 윗골 달리면서 내려올 수 있다. 약간 윗골 달리거나 상승했을 때 일부 익절이 필요한 시기다. 제가 그래서요. 우리 VI방에서 초보자 종목이라고 제가 따로 이제 우리 종목 중에 골라드린 것도 있고 개별로 흘러가는 종목 중에 잡아드린 것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포트폴리오 봤을 때 50% 이상 현금 남아 있습니다. 익절했어요. 벌써 몇 개씩. 왜요? 초반에 올라가면 수익이 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이번 주 오늘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일부 익절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됩니다. 자, 일봉상 잘 갑니다. 전거래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어요. 오후장 되면서 코스피 기준에서 외인, 개인, 기관 중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점점 들어오더니만 장마감할 때쯤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코스피에 대해서만. 코스피 쪽에서만. 10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중에는 외국인 매도였어요. 오후 들어서 매수로 돌아서더니 장마감할 때 1000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도 매수가 일부 있었지만 나중에 매도로 좀 바뀌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개인들의 매수 같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좀 더 많았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잘 갔던 것 같습니다. 0.87% 전거래 상승이 되었고 2043포인트. 2040선까지는 갈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갑니다. 또 신기하죠. 2020, 15 요 자리에서 지지받고 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예상대로죠. 2017년 양봉 나올 거라 했죠. 양봉 나오고 있죠. 아래꼬리 600포인트 이하 만약에 오기만 한다라면 또 한 번 코스닥 기회 또 옵니다. 제가 보는 모습이 요거 표시해 드릴게요. 작년 언제요? 재작년이다. 재작년입니다. 2015년 연말에 12월부터 제가 1년 넘게 계속 해오던 얘기예요. 이거 나올 겁니다. 1년 내내 했어요. 1년 하고도 한 보름 됐죠? 1년 한 달, 13개월 동안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이거 나올 거다라고. 작년에 빠진 600에 땡큐 하라고. 무조건 잡으라고. 636포인트까지 올라갔죠. 현재 600 이하 잡았던 분들은 30포인트 이상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해 같은 경우 600 이하에서 꼬리 달리면 땡큐 올라가고 700 정도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연봉 형태 정확하게 짚어냈고 월간 기준 600 이하 자리에서 양봉 나오고 이번 달 양봉 또 이어집니다. 근데 이번 달 약간 올라갔다가 600선 이번 달 다음 달 한 2달 안에 600 근처 다시 눌러주면 또 기회 올 것 같습니다. 코스닥 주봉입니다. 올라오죠. 640선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올라옵니다. 일간 기준 뚫고 올라오죠. 잘하면 50 돌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돌파하고 뻗어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코스닥이 개별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시 600포인트 초반 620이라거나 600 근처까지 와서 다지기를 한 번 더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 힘을 더 받습니다. 저점 공략과 함께 에너지를 모았다 터뜨리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빠지면은 안 되는데 생각하시겠지만 빠지면 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익이 나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보유선만 대응 잘 하시면 문제없이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기사로 가볼까요? 자, 트럼프 얘기입니다. 포드 트럼프 압박이 결국 백기 들었다. 뭔 얘기일까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볼까요, 한번? 자, 트럼프 GM에도 직격탄을 날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트럼프 멕시코 공장 이전 비판. 포드 이전 백지화. 그러게. 공장 이전 하려고 그랬는데 너네 왜 그러니?
아이고 얘가 왜 이럴까 이러니까 백지화한다 그러죠. GM 쉐비 크루즈 멕시코 생산 비판 얘기 나옵니다. 자, 포드가 오타네. 도널드가 도널드지. 발음상의 문제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장 이전 반대에 객기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한다는 얘기예요. 이전 안 한다는 얘기죠. 마크 필즈 CEO가 미시간의 플랫 럭 조립 공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새 의회가 추진한 정책이 이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제와 규제 개혁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이번 투자로 미국 내 700개 일자리 창출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볼까요? General Motors is sending Mexico made model of Chevy Cruze to US. 발음이 좀 별로죠? 네. 넘어갈게요. 아까 그 얘기예요. 이전하는 것은 그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링컨 공장을 멕시코가 아니라 켄터키에 그냥 두기로 했다고 이제 결정한 거죠. 통화 내용에 따라서. 트럼프가 정책을 받는 것들이 뭐냐면 자국 국민 보호 정책입니다. 보호무역 정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잘 살지 못하는 중산층 이하 영세민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국내 기업의 공장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면 그 국가의 인력을 쓰게 되겠죠. 그러지 말아라. 우리나라 인력 많은데 왜 나가가지고 외국인들한테 급여를 줘야 되느냐. 남겨놓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줘라 라고 밀어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공장을 미국 내에 더 생산을 하고 늘리고 확장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서 급여 부분들을 내수로 돌리라는 얘기. 그리고 그게 미국의 포드에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라거나 인기를 다시금 제고할 수 있는,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말을 못하지만 저기 중동에 가서 돈 벌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옛날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 저희 아버지가 중동에 사우디 가가지고 한 2번 갔다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주면 괜찮았잖아요. 10몇 년, 20몇 년 전이니까. 20몇 년 전이구나. 거의 30년 안 되고. 30년 안 돼. 20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나가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도 되나? 얼마 안 된대요. 비행기 값이 아까워요. 자, 중국 위안화 환율 급등의 울상이다. 달러당 7위안 근접, 자본 유출 커져 외환보유액 3조 달러 붕괴될 수도.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쓸 때는 좋아요. 아시죠? 근데 수입을 한다라거나 수출을 한다라거나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위안화 환율 급등 때문에 울고 있대요. 지금 미국 달러와 강세로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가까워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해당 통화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요. 높아지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지면서 신임도 아닌가요? 자본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달러가 잘 안 나와, 원 강화가 안 나와서 달러 강세는 많이 나오는데 원 강세는 별로 안 나와요. 위안화 강세도 나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뭘 하느냐? 보유 달러를 팔아요. 위안화 사들입니다. 환율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율 달러당 7위안과 함께 중국의 주요 통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외환 보유액 3조 달러 선이 무너질 위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은 외환시장 불안감 증폭이 된다고 하죠. 기축통화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폐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어딜 가나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 위안화, 엔화 등등 몇 개 있죠. 많진 않아요. 우리나라 원주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원이 가면 좋겠는데, 자,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하다가 너무 치고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정반합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정반합 뭔지 아시죠? 정반합, 삼각형이 안정화가 되어 있을 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하나가 너무 튀어오르게 되면 사고를 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만년 적자 기업도 퇴출 없는 코스피 요지경 속이라 이거죠. 2010년과 15년 6년간 상장 기업 5건 중에 한 곳꼴로 3년 이상 연속 적자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상장 폐지 위험 종목들을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 우리 회원들한테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VI방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어저께도 봤어요. 어저께 봤는데 야, 이거 적자도 심하고 뭐 응? 거래량도 별로 없고 뭐 엉망진창인데 왜 상패 안 되지 싶어서 찾아봤더니만 특례 조항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특례 조항이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있었어요. 보면서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5년 넘게 적자 기업, 상장 폐지가 안 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이걸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냐면 무슨 어디 해가지고 한 열 몇 개인가 스물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는 적자가 아무리 많이 나도 상장 폐지 안 시켜줘요. 웃기죠? 3년 연속 적자 36개, 4년 연속 49개, 5년 연속 28개, 6년 연속 19개. 업종별 유가증권시장 적자 연속 기업이 전기전자, 건설업, 서비스업, 유통업, 화학 쪽에 있습니다. 이거 내용들 보게 되면요. 자본 잠식 등 조건만 피하면 살아남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하나만 해결해도 살아남는 거예요. 자본 잠식만 피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막 문제 많은데 어떻게 돈을 좀 데려와가지고 끌고 와서 자본 잠식만 막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그 1년 동안 어떻게 버티다가 내년에 또 다음에 그 감사보고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상패 가능성 체크할 때 하나만 조건만 피하는 거예요. 투자자들 신뢰가 추락하죠. 증시 활력 떨어뜨리죠. 올해 적자 기업도 상장 가능하대요. 이거는 좀 그렇죠. 글로벌 수행 퇴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좀 생깁니다. 네, 회원님 반갑습니다. 레드캔들님 부르셨는데 네, 제가 레드캔들이에요. 빨간봉, 양봉 캔들. 자, 그래서 좀 건전하고 안정화된 종목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야 투자하기가 쉬워지는데 많은 적자 기업들이 한국 증시의 힘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시를 혼탁하게 하고 있고 한 개 기업의 구조조정도 더디게 만든다. 진입도 퇴출도 어려운 증시 상장 규정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재공님이 어제인가요? 방송하실 때 그때 2010년도에 대치동에 입성을 했는데 한 달 만에 50개 종목 상장 폐지가 되고 힘들었던 시기를 거치고 지금 위너스톡을 만들어냈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상패가 막 터지고 그러면 부담도 되지만 오히려 물갈이를 한 번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씩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더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올해부터 상장 가능성만 있으면 적자 기업 상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래소가 퇴출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고 하죠.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특정 업계 전반적인 불황일 때 적자나 자본 규정을 일률적 적용하면 무더기 퇴출 사례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 검사를 심사를 통해서 기업을 확실하게 좀 살펴보고 퇴출시키는 방향을 잡을 거다. 그럼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사업을 5개, 6개, 10개 정도 하는 기업이 있다. 근데 그 중에 3개 업체가 만약에 비리비리해요. 맨날 적자만 나고 있고 돈만 먹고 있고 하면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몸이 썩고 있는데, 손가락이 썩고 있는데 그거 남겨놨다가 팔목 썩고 어깨 썩고 심장까지 가면 죽어요. 자를 건 잘라라. 화장실 가면은 저희 이건희 회장님 어록이 올라간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마라. 독을 고치고 물 버라. 아닌 건 잘라야 되고 문제 있는 것들은 없애야 돼요. 대신에 이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또 찾아야겠죠. 너무 흥분했군요. 살살. 다시 뛰는 한국형 신약. 트럼프 시대 미국 시장 변화의 촉각. 자, 한미 녹십자 동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현지 트렌드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 변화예요. 한국 업계 동향. 약가 인상을 제동한다. 자, 외부 R&D 활성화로 신약 기술 수출에 긍정적이고요. 오리지널 약품 대비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수출에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약간 이상한 얘기 나와주면서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시장 미국에서요. 새해 초부터 도약의 가능성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기술 수출에 성공적이다. 오리지널 약품 대비 저렴하다. 자, 트럼프가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자국내 국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준다. 많이 만든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작은 자본을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기본 원본 그 제약 같은 경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한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갔다. 제조하거나 개발하는데.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10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효과는 비슷해요. 제약업종들의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제약업종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다시금 상승이 나오거나 되돌림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가 좀 됩니다. 아유, 너무 많이 했다. 빨리 갑시다. 자, 반기문 12일 날 오후 귀국한답니다. 감사 전할 것 대화 재강조. 어젠가 뭐 보니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앞으로 관련 종목들 언급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글만 읽어드릴게요. 반기문 12일 오후에 귀국한답니다. 알고 계십시오. 중요한 얘기니까. 자, 미국의 CES가 대기업 잔치냐? 아니다. 중소기업도 신기술을 공개한다 라는 얘기예요. 루멘스 마이크로 LED가 적용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약간 이거 구글 글래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좀 구글에서 뭘 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동안 이제 대기업들이 CES에서 많은 그 런칭 행사와 함께 본인 회사들의 제품들을 공개했다라면 이젠 중소기업들도 기술력만 가지고 나가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품량도 많아졌고 파트너 루멘스, MCX, 코웨이 등 스마트 액세서리, 차세대, DID 등을 출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신 파트너 같은 경우 크로이스 제품은 웨어러블 밴드. 저는 저거 못 찾겠더라고요. 해봤는데 저는 시계나 팔찌나 뭐 반지는 아무것도 목걸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근데 쓰는 사람들은 뭐 아직 보급되긴 그렇지만 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는 것보단 낫다. 근데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다양한 제품군들이 CES에 선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도 부스 나오죠. 네, 전시장 부스 전경 나와줬는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CES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고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나온 얘기는 우리나라만 지금 AI라거나 이제 로봇 산업 이런 부분들이 힘이 떨어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중점적으로 밀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시동 걸자 브레이크 걸린 엑셀레이터. 투자 재원 조달용 개인 투자 조합에 일반 법인과 외국인 법인 참여가 막혀서 실효성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요. 엑셀레이터가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해주는 업체라고 보면 돼요. 투자를 해주고 스타트업 기업을 키우는데 일조해주는 도우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제동이 걸린다고 하죠. 투자하기 힘든 시기예요. 돈 있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신규 사업을 한다라거나 이제 초기 기업들한테 투자해주고 키우고 국가의 그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투자가 힘든 데서 국가 맞아요. 제한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제한이 많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냐? 자, 침수된 차량은 무조건 폐차. 금감원 처리 기준 만든다고 하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홍수가 한번 났죠. 그래가지고 2015년인가 그때 중고차 나온 것들은 좀 타기가 찝찝했어요. 침수했는데 보면은 침수된 차량들 가운데 보세요. 10%만 폐기되고 나머지는 중고차 매매된대요. 이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처리 기준으로 무조건 폐차하게끔 만든다. 이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돼요. 침수 차량과 함께 전선 차량 무조건 모두 폐차로 가닥을 잡아는 게 맞고요. 보험업계가 힘들어지겠네요. 대신에 보험금 다 내야 되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존재도 몰랐던 할인, 증권사 협의 수수료 공시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세력이라거나 이런 때 많이 써먹는 거예요. 금감원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 발표에서 가입 양식 간소화 온라인 증명서 발급 확대 정리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증권사랑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한 달에 5천억씩 계좌 돌릴 테니까 수수료 싸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할인해주세요. 이겁니다. 0.015가 아니라 0.05, 0.06, 0.01 해주거나 0.015가 0.008, 007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뭐 무료에 가깝게 해달라. 대신에 엄청 돌려줄게.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좀 해요. 돈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거래를 엄청 할게. 그러니까 싸게 해달라. 근데 이거를 수수료를 공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단타 많이 치거나 자전거래 하면 안 되지만 많으신 분들 수수료가 이제 공시가 되니까 활용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좌 만들거나 없애는 것도 더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유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얘기 나오죠. 2월 산유량 발표가 분수령이다라는 얘기. 네, 중요한 얘기예요.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하루 만에 자금이 순유체됩니다. 어제 우리 형이 물어보더라고요. 펀드를 들었는데요. 2월 달에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점쟁이도 아니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예상을 해드렸어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올라오다 보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환매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주가가 좋다고 팔 수도 없고 떨어졌다고 무조건 매도도 못합니다. 펀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펀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내 자금 유출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금 순유출이 하루 만에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57분이죠. 정확하게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수익 나는 요일, 수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성공하는 자동매매 함께해요. 위너트레이더, 여기는 위너스톡. 저는 레드캔들입니다. 선제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오늘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제공인님 마이크 넘겨드려요.